안녕하세요. 세션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정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원격 공동연구를 위한 대규모 AI MLOps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레벨업이라는 회사에서 백엔드.ai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머신러닝 클러스터를 구현하는 플랫폼입니다. 오늘 뒷부분에 소개해서 이 백엔드.ai를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을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에서 머신러닝 분야의 엑스퍼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레벨업은 이제 백엔드.ai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 기술이 대중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MLOps가 필요해졌을까요? 그건 딥러닝이 많이 쓰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딥러닝이 발전하고 대중화되는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작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연산 능력이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에 대규모 행렬 연산 자원이 생겼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피딩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이런 딥러닝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택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하나씩 알아봅시다. 일단 뉴럴넷은 기본적으로 행렬 연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CPU로 처리하는 것보다 GPU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옵니다. 전력대 성능비를 기준으로 하면 100배 이상의 성능이 나오죠. 이렇게 머신러닝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딥러닝이 보급화되게 되면서 GPU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GPU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GPU를 집적하다 보니까 대규모 GPU 자원이 등장하게 되었죠. 또한 작년부터 AI에 특화된 칩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칩들의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딥러닝이 2015년도에 사람들이 주목을 끌기 시작했을 때부터 딥러닝 모델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왔습니다. 2015년대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델은 6천만 파라미터였다면 2017년에 구글의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87억 파라미터가 되었죠. 하지만 이런 발전 속도의 증가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구글 버트의 경우에는 그 전해와 비교해서도 5배 이상의 큰 증가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온 엑셀렉 같은 경우는 2018년과 비교해서도 거의 10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나온 구글 T5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해 봄에 나왔던 엑셀렉과 비교해서도 걸목간만큼 사이즈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람들이 주목을 끌게 된 GPT-3는 어떨까요? GPT-3의 경우에는 그 2019년에 T5와 비교해서도 엄청난 크기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연산은 전용 칩이나 GPU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기기는 구글의 TPU-Pod입니다. 이런 TPU-Pod을 사용하면 대규모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엑셀렉 같은 경우는 벌트를 능가하는 자연어 처리를 3일이 안 되는 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트레이닝이 드는 비용은 거의 3억에 달하게 되죠. 같은 해에 등장한 T5 같은 경우는 구글 T5를 능가하는 NLP를 이 TPU-Pod을 풀로 사용해서 2주일 동안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훈련 비용이 약 3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등장한 GPT-3는 정확한 가격이나 돌리는데 필요한 자원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추산이 약 45억에서 50억 정도로 들고 있습니다. 모델을 한번 빌드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거죠. 작년 말에 인기를 끌었던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머신러닝 모델인 알파스타의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GPU인 V100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픽카드 한 장으로 125년에서 150년 이상을 트레이닝 시켜야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큰 연산이 가능하게 된 것은 GPU 클라우드 인프라가 굉장히 빨리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 클라우드가 남는 서버 리소스를 모아서 공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이러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특화된 GPU 클라우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GPU 클라우드는 전격대 성능비와 실사용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엄청난 개선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선 사항은 작년부터 이제 세레브라나 아니면 그래프코어 등의 전용 칩이나 인텔에 인수된 하바나 같은 완전 전용 가속기들의 등장과 연속되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계속 달려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딥러닝 소프트웨어 스택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딥러닝 소프트웨어 스택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발전 속도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시아노나 카페, 체이너 등은 이제 수명을 다 했고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는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 하단에 실제 계산을 담당하는 라이브러리들도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CUDNN이나 인텔에서 만드는 MKLDNN, AMD에서 만드는 MLOpen 등이 계속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은 AI 모델 설계 자동화하는 쪽의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인공신경망, 딥러닝 모델은 연구진들이 계속 개발을 했지만 더 나은 퍼포먼스를 이제 자동화해서 필요한 머신러닝 개발 인력을 줄이고 그리고 그런 모델을 최적화를 함으로써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는 크기로 줄이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자동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단점은 이제 최종 결과물이 크기가 큰 건데 이런 경우는 모델 압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구글이 2017년에 얘기했던 오토ML이 있습니다. 오토ML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의 대규모 연산 자원을 사용해서 유럴에서 설계하는 방식이고 이 오토ML은 약간 트레이드마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이런 오토ML을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구현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NNI나 아마존 오토글루건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기존의 CPU 클라우드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규모의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규모의 GPU 온프레미스 클러스터나 아니면 GPU 클라우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을 처음부터 항상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모델을 개인화를 통해서 최적화한다거나 아니면 한 도메인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다른 도메인에 적용하기 위해서 전이학습을 사용하는 방법도 계속 연구가 되고 보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발전에 의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발전하고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이나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기술은 굉장히 빨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머신러닝 방법론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론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온갖 분야에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는 이렇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방법론을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머신러닝의 기존의 데브옵스 사이클과 다른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 사이클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처음 등장하는 분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경우에는 특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양쪽이 너무나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AI 프레임워크도 굉장히 빨리 새 버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모델 같은 경우도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더 나은 성능의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이 끝나면 이미 9세대 플랫폼이 되는 거죠. 또한 이 일반적인 데브옵스 플랫폼과 다르게 딥러닝 대상의 워크로드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이 멀티 프로세싱이나 아니면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나 또는 오토ML처럼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순간적으로 땡겨 쓸 수 있는 경우의 워크로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러한 식의 자원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훈련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클러스터 플랫폼에서 잡 스케줄러를 돌리는 식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이 다 만들어진 모델을 서빙할 때는 일반적인 API 서비스의 오케스트레이터에 가까운 구조이기 때문에 머신러닝 프리프로세싱과 트레이닝과 인퍼런싱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 자원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벤더들은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고요. AWS의 경우에 세이지메이커, 이제 구글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포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코그니션 툴킷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LOps라는 개념이 작년부터 이제 표면화되게 되는데요. 데브옵스를 머신러닝에 특화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파이프라인 단계에 대한 연산 자원 요구가 너무나 다양한 것을 해결을 해야 되고 중간에 이제 개발하는 과정 대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 실험하는 과정이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포할 때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GPU가 필요한 경우나 GPU가 필요 없는 경우 등의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은 이런 파이프라인 스키마를 복잡하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드를 검증하거나 이제 CI를 하는 부분이 모델 결과를 밸리데이션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개발하는 단계 대신 모델을 계속 밸리데이션하고 새로운 데이터로 새로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토ML을 통해서 모델 자체를 개선하는 식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A/B 테스트 또는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모델을 계속 갱신해 줘야 하는 이런 모델 개선 루프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오픈소스로 여러 MLOps 플랫폼들이 베타 또는 공개 단계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에어플로우와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를 엮은 플랫폼입니다. 이제 아파치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가 개발한 플랫폼인데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에서는 이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각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은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의 여러 패키지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컴포저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죠. 큐베플로우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MLOps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나온 플랫폼이고 이제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와 텐서플로우에 굉장히 특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ML플로우 같은 경우는 데이터브릭스에서 만든 오픈소스 MLOps 플랫폼인데 이제 트래킹, 프로젝트 모델 등으로 여러 분야를 이제 그 전문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서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제 텐서플로우뿐만 아니라 파이토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비대면 연구개발 플랫폼의 수요와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되어 올해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대면 연구개발 플랫폼으로의 확장은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단지 속도가 굉장히 가속됐을 뿐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서로 만나지 못한 상황이 강제되다 보니까 예전에 한 2년 가까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변화가 거의 2개월 동안 압축되어서 진행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식의 비대면 작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으로의 가속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연산 자원을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은 어딘가에 직접 해놓고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그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강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것은 사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GPU 자원은 해가 갈수록 너무나 빨리 증가하고 있고, 그것을 일반적인 환경에다 비치를 하는 것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IT 기반 사용자 개발자들이 리모트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유튜브가 보급되는 속도보다 줌의 보급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는 것에서 그 속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환경이 변화되면서 이런 MLOps 플랫폼들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생겼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머신러닝에 특화된 DevOps 플랫폼 이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모델에 필요한 그 자원 자체를 굉장히 전사적으로 여러 조직들을 관리하고 또는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모델 개발 트래킹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공유하거나 디스커션을 하는 것들도 필요하게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등장한 수많은 비대면 플랫폼들과의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택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보안 연결을 통해서 이러한 MLOps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MLOps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결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 연결 부분이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백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엔드 AI 통해서 이제 MLOps 플랫폼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딥러닝이나 고성능 컴퓨팅 연구에 특화된 오픈소스 자원 연산 플랫폼이고요. 이제 GPU 분해 가상화를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옵티마이즈된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규모부터 시작을 해서 효율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규모를 확장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사용자 같은 경우는 그냥 클라이언트나 아니면은 SDK를 사용해서 리퀘스트를 매니저한테 보내게 되고, 이 매니저가 그 하위에 있는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뭐 온프레임 하드웨어 인프라를 전부 다 통합 관리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MLOps에 특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GPU 가상화가 있는데요.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나의 GPU로 여러 컨테이너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의 자원을 잘라서 할당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크기의 워크로드들이 혼재되어 돌아가는 MLOps 플랫폼에서 기존에 이제 완전히 디스크리트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던 GPU를 좀 더 플렉서블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백엔드.ai는 직접화된 자원에 대해서 원격 환경에서 다중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작업할 때 비용 효율이나 관리 편리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인 백엔드.ai를 오픈소스인 MLflow와 결합을 해서 구축을 한다거나, 또는 에어플로우를 백엔드.ai 위에서 돌리는 식으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MLOps 플랫폼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백엔드 관리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플랫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데스크탑용 앱이나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 작업을 위해서 이제 SSH나 SFTP를 터널링하는 데스크탑 앱을 제공을 한다거나, 이제 VPN 연결 과정이 없이 보안 연결을 구현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LOps의 문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표적인 세 가지 플랫폼의 경우에 모두 제각기 표준을 사용을 하고 있고, MLOps 플랫폼에 대한 표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조직 안에서도 연구자들에 따라서 패턴이 너무나 다르고, 또 이제 MLOps 플랫폼인 에어플로우나 큐베플로우, MLflow 그 자체의 변화도 굉장히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MLOps 컴포넌트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의 변화도 굉장히 빠른 것이 특징인데요. 또 다른 플랫폼과의 좀 다른 플랫폼들과 다르게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위 버전의 호환성을 거의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MLOps 플랫폼을 만들 때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파이프라인은 자체적으로 완결성이 있어서 데이터와 코드와 환경이 모두 하나로 묶여서 이 플랫폼에서 돌아가면 다른 플랫폼으로 그대로 이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재사용성이나 재현성을 구현하는 것을 그 오픈소스 백엔드 AI MLOps를 구축하는 철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은 거대한 일종의 버추얼 스토리지 형태로 구축이 되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 순간 이런 전용 스토리지 폴더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마운트를 하고 모든 컴포넌트들은 그 거대한 제너럴 파이프라인 스토리지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코드들을 넣고 또는 데이터를 공유를 하거나 그리고 중간에 생긴 결과물들을 다른 그 파이프라인 내 다른 컴포넌트들과 구현할 수 있게 구축을 했죠. 또한 이 과정에서 이제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파이프라인 컴포넌트들이나 데이터를 재구축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편의성을 훨씬 더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별 그룹별로 파이프라인 스토리지나 데이터 모델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서 원격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스토리지 폴더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 서드파티 서비스를 원클릭으로 연결을 해서 뭐 GitHub에서 만들고 있는 코드를 인테그레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GitHub으로 도로 보낸다거나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했죠. 그래서 대략적인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백엔드의 데이터 스토어라는 버추얼 스토리지 안에 파이프라인 스토리지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고 이 파이프라인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프록시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안에 뭐 100에서 1000대 가까운 굉장히 많은 노드들의 분산 처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치 세션들의 파이프라인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자원을 할당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패러렐 프로세스나 패러렐 잡들을 띄워서 처리를 하고 계산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최종적으로 서빙을 하고 A/B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서빙을 할 때는 파이토치 모델을 지원을 하고 또는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 모델 서빙은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GPU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트리톤을 사용을 해서 인퍼런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을 시작할 때는 뭐 데이터 스토리지 탭에서 바로 옵션으로 시작을 해서 이런 MLOps 플랫폼을 앞에서 만들어진 모델들을 서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익스페리먼트 부분은 현재 MLflow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MLflow에서 만드는 이제 수많은 결과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MLflow 모니터링 세션을 통해서 이제 실험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던 세이크리드와 옴니보드를 결합한 형태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utoML을 통해서 모델을 자동으로 최적화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NNI를 통합을 해서 NNI를 사용해서 NNI 보드로 모니터링을 하고 만들어진 모델들의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앞에서 설명드린 엔비디아 트리톤 서버를 통해서 서빙하는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임의로 일종의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고 그 파이프라인을 불러와서 컴포넌트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되면 그 버추얼 폴더가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기존에 이미 여러 종류의 템플릿을 만들어 놨다면 그 템플릿 기반으로 그대로 복제를 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간단한 패션 애널리스트 모델을 돌릴 텐데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여러 종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패션 애널리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가공을 하고 그걸 트레이닝을 해서 최종적으로 서빙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로더를 만들고 한번 돌려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이 자동으로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고 그 결과를 마찬가지로 공유가 된 파이프라인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분석을 할 때 자원을 메모리를 2기가, 코어를 1기가를 줘서 돌려보고 거기서 돌아갈 코드들을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작성한 코드들은 그 변경사항, 리니지라고 하죠. 변경사항과 그 결과들이 전부 다 이 파이프라인 스토리지 안에 다 저장이 되고 이는 터미널을 통해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UI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약간 CPU를 많이 주어봤습니다. 4개와 메모리 2기가를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정교화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만들고 이제 실제로 훈련을 시키는 트레이너를 만들고 이 경우에는 이제 GPU가 필요하니까 GPU를 2개 할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트레이닝 코드를 넣고 위에서 정교화가 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트레이닝하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모델이 맞는지 밸리데이션 하는 코드를 보죠. 밸리데이션에도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자원이 필요한데 사실 모델 밸리데이션 할 때는 트레이닝이 아니기 때문에 GPU는 필요하지 않아서 GPU 부분이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진 모델을 디플로이 하는 부분을 만들어 봅시다. 모델이 디플로이 할 때는 메모리는 많이 필요하지만 GPU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프리지된 그래프를 메모리로 불러와서 서빙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GPU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 이제 한번 연습으로 파이프라인을 돌려보죠. 네,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 지금은 UI가 조금 더 많이 바뀐 상태지만, 네, 대략적으로 이제 각 파이프라인이 돌아갈 때마다 알람을 그 유저에게 보내주거나 기록을 중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돌아간 결과를 일단 한번 실제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확인하는데 슉 지나갔고요. 자, 이번에는 만들어진 모델을 서빙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그 모델 서빙을 통해서 API 서버를 열은 상태고, 그걸 노트북에서 바로 API 접근을 해서 실제로 모델을 불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읽어서 이제 제이슨 형태로 우리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뭔지 알려주는 모델들을 돌려서 실제로 API로 서빙을 한 결과를 본 것을 이제 확인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돌려보면 결과가 잘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MLflow 통합을 한 1분 30초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교적 요새 버전인데요. 아까와는 또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죠. 네, 다른 머신러닝 스택과 비슷하게 백엔드.ai도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마다 새 버전이 나오고, UI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새 버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터미널을 그냥 하나 열었고요. 이 터미널에서 이제 MLflow 워크로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로 월드를 한번 돌려서 코드가 돌아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TF2 코드, 텐서플로우 2 코드로 실제로 모델 트레이닝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이 돌아가고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모델을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녹화에서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보통 땐 시연하는데 녹화를 미리 해놓으니까 저는 이렇게 구경하는 입장에서 볼 수가 있네요. 네, 이제 MLflow 보드고요. 이제 최근에 진행되었던 실험들의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들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값은 당연히 계속 파이프라인 안에 저장이 되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각 값들이 바뀌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험, 아까 맨 처음에 찍었던 헬로월드를 보죠. 헬로월드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실행을 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고 결과는 간단하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사용해서 보통 파이프라인을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면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은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제 컨테이너 그룹이 있고, 매니저가 있고, 모델 스토어와 데이터 스토어에 다양한 종류의 파이프라인 컴포넌트들을 넣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멀티 워크로드가 있는 경우에 배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하루의 일과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모델이 서로 다르게 가도록 배치 분석 사이클을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델을 개발하고 낮 시간 동안은 사람이 모델을 훈련을 하고, 이제 저녁에는 AutoML이 그 일을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는 로그 분석을 한다거나 데이터 분석 및 가공을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건 갑자기 이제 MLOps의 등장을 가져오게 된 딥러닝 보급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AI MLOps 솔루션들이 대두되게 된 것, 그리고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AI MLOps 솔루션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백엔드.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백엔드 AI 기반으로 MLOps를 구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과 MLOps를 통합한 것을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거나 배치 세션을 구축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